너희는 나를 호구로 봤지? 늙은 ATM으로 봤어. 일은 낸 노인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테이블 위엔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 신탁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제 방을 몰래 뒤지던 며느리를 똑똑히 봤습니다. 옷장을 헤집고 가방을 열어보고 인감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자는 척하며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요. 4주일 동안 당한 모욕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반말로 바뀐 며느리의 태도, 제 우편물을 몰래 뜯어본 흔적, 한밤중 복도에서 들린 대화.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잖아.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기억력 나쁜 척, 순진한 척, 힘없는 노인인 척한 게 전부 연기였다는 거려. 신협에서 30년 일하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본성을 드러낸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모든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삶의 깊이를 아는 우리, 그 마음을 어루만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빈집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국화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48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지면 집도 같이 텅 비어버리는 걸까요?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 하나, 멸치볶음 하나. 예전엔 늘 두 사람 몫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혼자 먹을 분량만 덜어내면 되었어요. 수저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물 한 컵만 마시고 그릇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망신고서, 병원 영수증, 통장 정리 관련 서류들. 하나하나 읽어보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은행에 가서 명예 정리를 해야 하고 보험금 청구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땐 이런 건 다 남편이 알아서 했었죠. 저는 그저 옆에서 도장만 찍으면 됐어요. 근데 이젠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은행과 동사무소를 오가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설명을 들을 때마다 정신이 없었어요. 뭐가 뭔지 헷갈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차남 세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세준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장례식 이후 처음 받는 전화였어요. 그냥 그렇지. 뭐?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밥은 잘 드세요? 먹긴 먹는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세준이가 뭔가 말을 꺼내려고 망설이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잠깐 오셔서 지내시면 어때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간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하고 손주들 공부에 방해될까봐 조심해야 하고 괜히 짐만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은정이도 어머니 오시면 좋겠대요. 우리 집 방도 하나 비어 있고요. 며느리 은정이가 좋아한다는 말에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제가 오길 바랄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상 하는 말일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생각 좀 해보마.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너무 오래 혼자 계시면 안 좋으실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사흘 뒤 동네 슈퍼에 갔다가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할머니가 제 팔을 붙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선희 씨, 혼자 계시지 말고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시지 그래요. 우리 나이에 혼자 있으면 우울증 온다니까. 요양원.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아직 멀쩡했어요. 걷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말도 또박또박하고 밥도 혼자 차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제가 갈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 가면 정말 늙은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직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세준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집에 잠깐 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영영 가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몸도 추스르고 마음도 추스르고 그러다가 다시 혼자 살 힘이 생기면 나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세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준아, 엄마가 잠깐 너희 집에 가 있어도 되겠니? 어머니, 그러세요. 언제 오실래요? 이번 주말쯤 갈게.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이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저를 반길까요? 손주들은 할머니 오는 걸 좋아할까요? 괜히 눈치만 보다가 오지 않을까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큰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상비약을 넣었어요. 많이 가져가면 오래 있을 것 같으니까 최소한만 챙겼습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중요한 서류들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따로 숨겨두었어요. 통장,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런 건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짐을 다 싸고 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실, 안방, 부엌. 남편과 함께 살던 공간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 집에 혼자 남겨지는 건 저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여보, 나 잠깐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 빈 거실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어디선가 듣고 있을 것 같았어요. 주말 아침 세준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머니, 가방 제가 들게요. 세준이가 제 여행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48년 살던 집을 떠나는데 짐이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차 안에서 세준이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우리 집 방 하나 비워놨어요. 창문도 크고 햇볕도 잘 들어요. 그래, 고맙다. 은정이가 어머니 오신다고 반찬도 미리 많이 해뒀대요. 그렇구나.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저를 환영할까요?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친절한 척할까요? 차는 30분쯤 달려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왠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왔습니다. 새 아파트 특유의 페인트 냄새가 났어요. 세준이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며느리 은정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어요. 계산된 미소 같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었어요. 큰 소파, 텔레비전, 식탁.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근데 왠지 살가운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호텔 같았습니다. 어머니, 방 이쪽이에요. 은정이가 복도 끝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왔어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창문은 있었지만 햇볕은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 북향이었던 거예요. 세준이가 햇볕 잘 든다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엔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아직 정리 안 된 짐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원래 창고로 쓰던 방 같았어요. 어머니, 짐 정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깐 계실 거니까 이 정도면 괜찮으시죠? 잠깐 계실 거니까.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손님이구나. 가족이 아니라 손님. 언젠가 떠날 사람이구나. 응, 괜찮아. 고맙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은정이가 나가고 나서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여행 가방을 열어 옷가지를 꺼내 옷장에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집에서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눈치만 보다가 지쳐버릴까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건물 뒤편이라 전망도 좋지 않았어요. 다른 아파트 벽만 보였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있다 가는 거야. 몸 추스르고 나가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왠지 불안했어요. 정말 나갈 수 있을까? 이 집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을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은정이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밥 먹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세준이와 은정이, 그리고 저. 손주들은 학원 간다고 집에 없었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미역국 끓였어요. 은정이가 국그릇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친절했어요. 너무 친절했습니다. 근데 그 친절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어요. 고맙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세준이와 은정이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일, 아이들 학원비, 이번 달 카드값. 저는 그저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은정이가 말렸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다, 내가 할게. 에이, 어머니. 손님인데 어떻게 설거지를 시켜요. 손님. 또 그 단어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우리 집 천장이 그리웠어요. 재산 이야기는 절대 먼저 꺼내지 말자. 최대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자.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선 작아져야 했어요. 안 그러면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벽 너머로 세준이와 은정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안 들렸지만 분위기는 느껴졌습니다. 뭔가 불편한 대화였어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까요? 아니면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이할까요? 어둠 속에서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괜찮은 선택인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 깊어졌어요. 아들 집에서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세준이는 8시 전에 출근했고 손주들도 학교에 갔어요. 집엔 저와 은정이만 남았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은정이가 거실에서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 나오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황급히 손을 닦고 나갔어요. 식탁에 은정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병원 진료 기록지, 약 처방전,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득 실학인서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혹시 드시는 약 있으세요? 은정이의 눈빛이 제 얼굴이 아니라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서류를 하나씩 넘기면서 꼼꼼히 읽고 있었어요. 고혈압 약 조금 먹는데. 그러세요? 병원은 어디 다니세요? 동네 보건소. 보건소요? 큰 병원은 안 다니세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떤 병원에 다녔는지, 수술 받은 적은 없는지, 입원한 적은 있는지, 마치 조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기검진은 받으셔야죠. 혹시 실비보험 같은 거 들어놓으신 것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물어보는 걸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에이, 어머니. 요즘 보험금 사기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은정이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보험사 이름들이 화면에 쭉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혹시 여기 가입하신 것 있으세요?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잘 안 보여.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알아볼게요. 어머니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시면 조회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그걸 왜 알려줘야 하는 걸까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내가 나중에 직접 알아볼게. 은정이의 얼굴에 순간 짜증 비슷한 표정이 스쳤어요. 금방 사라졌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어머니, 혹시 예전에 어디 사셨어요? 주민등록 초본 보니까 주소지가 여러 번 바뀌었던데. 서류를 들고 있는 은정이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옛날 일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래도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혹시 집 같은 거 있으셨어요? 집,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본심이 드러나는 건가 싶었어요. 옛날에 살던 데가 있긴 했지. 근데 다 오래전 일이야. 어머니, 그런 것도 정리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은정이가 테이블에 놓인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메모지를 꺼내더니 뭔가 적을 준비를 했어요. 주소만 알려주시면 제가 알아볼게요. 등기부등본 같은 것도 떼볼 수 있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며느리가 제 재산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걸까요? 혹시 계산하는 건 아닐까요? 글쎄,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나네. 나이 먹으니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일부러 기억이 흐릿한 척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캐물을 것 같았어요. 은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어요. 어머니, 요즘 노인 사기 정말 많거든요. 집 같은 거 있으시면 꼭 잘 보관하셔야 돼요. 서류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 알겠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 네, 그러세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침대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내 서류를 궁금해하는 거지? 뭘 알고 싶은 거야? 불안한 마음에 여행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제가 챙겨온 약봉지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정이가 국수를 끓였습니다. 같이 먹으면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어머니, 아까는 괜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냥 걱정돼서 그랬어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제가 신경 쓸게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미소가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은정이가 외출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 마트 좀 갔다 올게요.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그럼 생선구이 해드릴게요. 1시간쯤 후에 올게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계속 아까 일이 생각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식탁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봉투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선희. 발신인은 국민연금공단이었어요. 봉투가 이미 뜯어진 상태였습니다. 안에 서류가 반쯤 빠져나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봉투는 분명히 오늘 아침에 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 전에 누가 먼저 뜯어본 거예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어봤어요. 연금 수령 내역서였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은정이가 이걸 먼저 본 거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우편물을 뜯어봤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정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황급히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정이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응. 짧게 대답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봉투를 다시 꺼내봤어요. 분명히 뜯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열린 게 아니라 급하게 뜯은 것처럼 찢어져 있었어요. 이 집은 안전하지 않아. 머릿속에 그 생각이 박혔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걸지도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준이도 퇴근해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세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지.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은정이는 말없이 반찬을 집어 제 앞에 놓았어요. 생선구이, 나물, 김치. 정성스럽게 차려놓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은정이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은정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없어. 그럼 다행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편하게 지내라는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은정이가 또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쉬세요. 강하게 말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은정이와 세준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따지는 듯한 은정이의 목소리, 그리고 변명하는 듯한 세준이의 목소리.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된다니까. 그래도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보면 어떡해. 에이, 괜찮아. 어차피 나중엔 다 알게 될 건데.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방 쪽으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재산 이야기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잖아.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겠다고 했잖아.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이미 제 재산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조심해야 하는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을 때 식탁 위에 제 약봉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누가 꺼내본 흔적이었습니다. 은정이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약 챙겨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봤어요. 고혈압 약이랑 소화제네요. 제 허락도 없이 약을 뒤진 거였습니다. 내가 알아서 먹어. 에이, 어머니. 제가 챙겨드려야죠.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아침을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행 가방을 열어 제 물건들을 확인했어요. 위치가 조금씩 바뀐 것 같았습니다. 누가 뒤진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싸우면 안 됐습니다. 일단은 조용히 견뎌야 했어요. 집에 있는 서류들을 잘 숨겨놓길 잘했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중요한 서류를 여기 가져왔다면 벌써 들켰을 거예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흐린 날씨였어요. 하늘도 제 마음처럼 답답해 보였습니다. 이 집은 안전하지 않아.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걸 조심해야 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신경 써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이 아니라 제 뒤에 있는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아들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지내려고 애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방 청소를 하고 점심은 혼자 간단히 먹고 저녁에만 가족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즘은 집 전화로 연락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누굴까 싶었어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5번 울리고 끊겼어요. 10분쯤 지나자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7번 울렸어요. 뭔가 급한 전화 같았습니다. 은정이가 방에서 나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오세준 맞는데요. 근데 지금 출근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저희랑 상관없는 일인데요. 나중에 본인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퉁명스럽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또 그 사람들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텔레비전만 봤어요. 그러나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세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두드렸어요. 은행에서 또 전화 왔어. 이번엔 직접 받아. 문자 내용이 살짝 보였습니다. 은행. 독촉 전화였던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저녁 6시 반쯤 세준이가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더 어두워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저녁을 먹으면서 세준이는 말이 없었어요. 밥만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을 뿐이었습니다. 반찬은 거의 손도 안 댔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 제가 물었습니다. 네, 좀 바쁘네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정이가 세준이를 노려봤어요.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준이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로 나왔어요. 당신 오늘 은행 전화 받았어? 응.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다음 주까지 입금하면 된대. 다음 주? 돈은 어디서 구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복도에 멈춰 섰어요. 엿듣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 매번 알아서 한다더니 이 꼴이잖아.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 들어. 들으면 어때? 어차피 알게 될 텐데. 싸움이 커지는 것 같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소리가 다 들렸어요. 사업한다고 해서 믿고 돈 빌려줬더니 이게 뭐야?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벌써 3개월째야.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번 달 안에 정리할게. 정리는 카드값도 밀렸고 관리비도 밀렸어.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내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이도 힘들었던 거예요. 침대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의문이 들었어요. 세준이가 사업을 한다고 했던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준이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7시도 안 돼서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 시장 좀 다녀올게요. 은정이도 외출 준비를 했어요. 응, 다녀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카드 청구서였습니다.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눈이 갔어요. 미결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액수였어요. 연체 이자도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대출 안내문이었습니다. 이자율이 높았어요. 제일 아래엔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요.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연민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실망도 느껴졌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제 재산을 궁금해했던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돈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점심때쯤 은정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아니, 아직. 제가 국수 끓여드릴게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은정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지쳐 보였습니다. 같이 국수를 먹으면서 은정이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요. 그래? 네. 세준이가 사업을 하는데 잘 안 풀려서요. 무슨 사업인데?
온라인 쇼핑몰이요. 작년에 시작했는데 적자만 나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다들 힘들어요. 그렇겠지.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은정이의 눈빛이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뭔가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저희 같이 사시니까 생활비 같은 거 조금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돈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많이는 아니고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요. 식비랑 공과금이요. 5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알겠다. 그럼 20만 원 정도 낼게. 은정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기대했던 금액이 아니었던 거예요. 20만 원이요? 응.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래도 어머니 같이 사시잖아요. 그래도 2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구나.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은정이도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국수를 다 먹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돈을 내줄 수는 없었어요.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달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알면 더 요구할 거였습니다. 조금만 주고 반응을 살펴봐야겠어.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됐어요. 그날 밤 또 부부 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만 원밖에 안 준대. 그래도 다행이야. 하나도 안 줄 줄 알았는데. 다행은 무슨. 턱없이 부족해. 그럼 어쩌라고.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 당신 어머니잖아. 당신이 말해봐. 나도 말하기 힘들어. 에이, 답답해. 물건 던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잠을 자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들에 대한 연민과 실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아들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이 늙은 부모를 보험처럼 생각하는 순간이 이런 거구나. 쓸쓸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20만 원을 은정이에게 건넸습니다. 봉투에 넣어 조용히 식탁 위에 놓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은정이가 받아들었습니다.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더 받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선이었습니다. 아들 집은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속은 빚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빚을 메워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했어요. 아들 집에 들어온 지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방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은정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그냥 아파트 단지 안 좀 걸으려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문을 나서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집 안에서는 숨쉬기가 힘들었는데 밖으로 나오니 한결 나았어요. 단지 내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고 꽃밭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30분쯤 걸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이 목소리였어요. 단지 내 작은 정자 뒤편에서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멈춰섰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정자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은정이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정자 벤치에 앉아 통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거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소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예전에 살았던 데가 몇 군데 있다고는 하던데. 은정이가 메모지에 뭔가 적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어깨에 끼우고 펜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요.
잠깐만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자리는 50년생이고요. 제 생년월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서류를 봤구나 싶었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뭐든 있으면 다 알려주세요.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필사적이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아, 그 정도면 괜찮아요. 빨리 좀 알아봐 주세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은정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제발 뭐라도 있어야 할 텐데. 혼잣말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더 낮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정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다행히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노인 명의로 뭐 있는지 알아봐 달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한 게 분명했어요. 아니면 행정사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 재산을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정이가 주방에 있었어요. 어머니, 산책 잘하고 오셨어요?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까 그 간절한 목소리의 주인과 같은 사람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응, 다녀왔어.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들킨 티를 내면 안 됐어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 집에서 빨리 나가야 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갈 수는 없었어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신협일을 하던 시절 쓰던 거였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노란 종이가 바스러질 것처럼 낡아 있었어요. 페이지마다 이름과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신협 동료들, 조합원들, 이사님들, 오래전 인연들이었죠. 한 명 한 명 이름을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누가 살아계실까요? 누구한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수첩 뒤편에 특별히 표시해둔 페이지가 있었어요. 변호사 이름과 전화번호였습니다. 신협 법률 자문을 맡았던 분이었어요. 이분한테 연락해봐야겠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쯤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집 전화기 앞에 섰습니다. 수첩에 적힌 번호를 확인했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전화하기 망설여졌습니다. 내일 낮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수첩을 다시 가슴에 품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은정이가 또 외출했어요. 어머니, 장 좀 보고 올게요. 그래, 다녀와. 문이 닫히자마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3번, 4번. 여보세요? 낯설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혹시 김영수 변호사님 계신가요? 네, 접니다. 누구세요? 저는 장선이라고 합니다. 혹시 30년 전에 동산신협 자문 맡으셨던 거 기억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장선희 씨. 기억납니다. 조합장님 부인이셨죠?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기억해 주셨습니다. 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것, 지금 차남 집에 와 있다는 것, 며느리가 제 재산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 변호사님은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네 하고 대답하며 경청했습니다. 선희 씨,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네. 본인 동의 없이 재산 조회를 한다는 건 명백히 문제가 있어요.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중요한 서류들은 다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인감도 절대 그쪽 사람들이 손댈 수 없게 하시고요. 네, 집에 다 숨겨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법률 상담 언제든 해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오후에 또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까지 걸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신협에서 일하던 시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죠.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형제가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이 법정에 서는 경우도 있었어요. 남편이 늘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본성이 나온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남편 말이 맞았어요. 돈 앞에서 사람은 변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나는 준비가 돼 있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정이와 마주쳤어요.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산책 좀 했어.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답답해서 그래. 그러시구나. 같이 들어가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은정이와 단둘이 있으니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약은 잘 챙겨 드시고요? 그래.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 저녁을 먹었어요. 세준이도 퇴근해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식사였어요.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은정이가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왜?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편히 쉬세요. 다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진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서류를 뒤진 이유, 병원 기록을 물어본 이유, 보험을 궁금해한 이유, 전부 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문가를 통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호구로 본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주도권을 가져야 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연락할 사람들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신협 이사님, 옛 동료들, 법률 자문 변호사, 하나하나 체크해 나갔습니다. 준비하자. 조용히 확실하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죠?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온 지 3주째였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대하던 은정이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세준이가 출근하고 손주들도 학교에 갔어요. 은정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은정이가 거실에서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 나와보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르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나가니 은정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엔 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짧게 말했습니다. 존댓말이긴 했지만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어요.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은정이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재산세 납부 고지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세준이 명의였습니다. 이게 뭔데? 재산세요. 이번 달에 내야 되는데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돈이 없어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돌려 말하지도 않았어요. 70만 원이나? 네. 이것도 밀린 거라서 연체료 붙은 거예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 가정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생각 좀 해볼게. 생각은요? 어머니, 여기서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70만 원은 큰 돈이야. 어머니,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그거 다 어디 쓰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연금 내역을 알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 봉투를 뜯어봤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건 내 생활비야. 생활비는 여기서 저희가 다 해드리잖아요.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존댓말을 쓰고 있지만 반말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내 돈이야. 에이, 어머니. 저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놀라서 몸이 움찔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어머니도 편히 지내시는 건데 이 정도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언제 주실 거예요? 2, 3일 안에. 2, 3일이요?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그럼 내일 줄게.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강요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70만 원을 인출했어요. 손에 든 돈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에 넣었어요. 은정이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감사였어요. 봉투를 받아들고 돈을 세어봤습니다. 제 앞에서요.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안 믿는다는 거였어요. 맞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며칠 뒤 또 은정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또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세준이 차보험료 내야 되는데요.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빌려달라는 말이었지만 돌려받을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또? 네, 죄송해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정말 갚을 거야? 네, 약속드려요. 하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또 은행에 갔습니다. 50만 원을 인출했어요. 돌아와서 건넸더니 이번엔 세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반말이었습니다. 완전히 반말로 바뀌었어요. 은정아. 네. 나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어디 가시게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계속 계시면 되죠. 저희 집인데. 웃으면서 말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여행 가방을 열어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많이 줄어 있었어요. 이러다간 다 빼앗기겠어.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준이가 퇴근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 보험료 내주셨어. 그래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세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은정이와 세준이가 부엌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한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무리하지 마. 무리는 같이 사는데 당연한 거지. 그래도 에이, 당신은 왜 그렇게 소극적이야. 어머니 재산 정리 안 된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듣는 걸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 소리를 키웠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방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살짝 구겨져 있었고
옷장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누가 뒤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여행 가방도 확인했어요. 지퍼가 끝까지 닫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닫을 땐 항상 끝까지 잠그는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은정이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네. 내 방 누가 들어갔어? 아니요, 안 들어갔는데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랍 뒤집은 것 같던데. 제가 청소할 때 옮긴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앞으론 내 방 함부로 들어오지 마. 네, 알겠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집은 감옥이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또 부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감증명서 어디 있는지 알아봤어? 모르겠대.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집? 여기 말고? 응, 원래 살던 집. 거기 가서 찾아와야겠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잖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어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이가 또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정리 안 된 재산 없으세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글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해 보셔야죠. 나중에 복잡해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가 하시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에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무서웠습니다. 방으로 피했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준비를 서둘러야 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첩을 꺼내 변호사님 전화번호를 확인했어요. 빨리 다시 연락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돈으로만 봤습니다. 늙은 ATM처럼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온 지 4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세준이와 은정이가 동시에 외출했습니다. 세준이는 출근이었고 은정이는 친구를 만난다고 했어요. 어머니,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그래. 저녁 때쯤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어요. 손주들도 학교에 가서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랜만이었어요.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어요. 문득 우리 집이 가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 비록 혼자지만 그곳이 훨씬 편했어요. 오늘 다녀와 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지갑, 핸드폰, 집 열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낯익은 풍경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4주일 동안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 식탁, 텔레비전.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안방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던 침대가 보였어요. 이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불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나왔어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서랍장으로 갔어요.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과 속옷이 들어 있었어요. 양말을 치우고 밑바닥을 살폈습니다. 가짜 바닥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비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 뒀었어요. 통장,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협 관련 서류들.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다 있었어요. 특히 인감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들어 있었어요. 빨간 도장이었습니다. 이건 절대 빼앗기면 안 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었어요. 오늘 가져가야 했습니다. 여기 두면 위험할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싱크대를 봤습니다.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설거지를 해두고 왔던 게 기억났습니다. 집을 한 바퀴 돌았어요. 화장실, 작은 방, 베란다. 모든 곳을 천천히 봤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야.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들 집이 아니라 여기가 제 집이었어요. 서류를 다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다시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시쯤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안 온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어디에 숨겨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옷장 제일 위 선반을 봤어요. 손이 잘 안 닿는 곳이었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올라갔어요. 선반 뒤쪽 구석에 서류를 밀어 넣었습니다. 옷으로 가렸어요. 인감은 따로 베갯닛 안쪽에 넣었습니다. 작아서 눈에 안 띄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잠시 후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계세요? 응, 있어.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니, 그냥 집에 있었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은정이가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어요. 장 좀 봤어요.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알겠어요. 은정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계속 방 생각이 났어요. 서류를 잘 숨긴 건지 찾을 수 있는 건 아닌지. 6시쯤 세준이가 퇴근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지. 몸은 괜찮으시고요? 응. 짧게 대화하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식사 후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베개를 확인했습니다. 인감이 그대로 있었어요. 안심이 됐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피곤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움직였어요.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났어요.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 은정이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아침 드실래요? 응. 주방에서 간단히 밥을 먹었습니다. 은정이는 계속 청소를 했어요. 거실, 복도, 화장실, 구석구석 닦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은정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방 청소 좀 해도 될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내가 할게. 에이, 제가 해드릴게요. 어차피 다른 방 다 했는걸요. 아니야, 내 방은 내가 할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은정이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위험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방 청소를 하다가 서류를 발견할 뻔했어요. 옷장 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자 없이는 손이 안 닿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베개도 확인했어요. 인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은정이가 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래.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세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회식이라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은정이는 집에 있죠? 아니, 나갔어. 아, 그렇구나. 어머니, 저녁은 드세요.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간단히 차렸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8시였습니다. 책을 읽다가 졸려서 일찍 잤어요. 한밤중에 깼습니다. 3시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 방문 틈으로 내다봤습니다. 은정이었어요. 제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잠그지 않았던 거예요. 은정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핸드폰 불빛으로 방 안을 비췄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부러 숨소리를 냈습니다. 자는 척했어요. 은정이가 멈칫했습니다. 제 쪽을 봤어요. 잠든 걸 확인하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옷장으로 갔어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들을 천천히 헤쳤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뒤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제 가방도 열어봤습니다. 안을 확인하고 다시 닫았어요. 한참을 뒤지더니 아무것도 못 찾았는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내 방을 뒤진 거야. 한밤중에 충격이었습니다. 일어나 베개를 확인했어요. 인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옷장 위도 확인했습니다. 손이 안 닿는 곳이라 못 찾은 거였어요. 다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은정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을 차렸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오늘 날씨 좋네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제 방을 뒤진 사람 같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은정이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나가야 해. 결심이 섰습니다. 이 집에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됐어요. 모든 걸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세면도구, 약. 천천히 챙겼어요. 옷장 위에서 서류를 내렸습니다. 가방 제일 밑에 넣었어요. 베갯잇에서 인감을 꺼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단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갔어요. 세준이가 휴일이라 집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은정이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준아, 은정아. 잠깐 나와봐.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왜요, 어머니? 세준이가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같이 앉자. 식탁으로 갔습니다. 의자를 빼서 앉았어요. 세준이와 은정이도 따라와 앉았습니다. 서로를 쳐다봤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나 이제 여기서 나갈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울렸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세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어디 불편하신 게 있으세요? 은정이가 물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 다 알아. 너희가 뭘 하려는지. 은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세준이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어머니, 무슨 오해가. 오해가 아니야.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은정이가 부동산 중개인과 나눈 통화 내용을 적어둔 메모였어요. 제가 산책하면서 들은 걸 집에 와서 정리한 거였습니다. 너 이거 기억나지? 은정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뭐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지. 내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주면서. 그건 뭐야? 내 허락도 없이 내 재산을 조사했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나왔어요. 세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근데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힘들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몰래 조사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은정아, 넌 한밤중에 내 방을 뒤졌지. 은정이가 깜짝 놀랐어요. 들킨 줄 몰랐던 거예요. 어머니, 그건 나 자는 척했어. 다 봤어. 내가 옷장 뒤지고 가방 뒤지는 거. 저는 그냥 인감 찾으려던 거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정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세준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이 과했어.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놓았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두 사람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신협조합원 통장이야. 남편이 조합장 할 때부터 가입한 거지.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잔액 좀 봐. 은정이가 눈이 커졌어요. 세준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그래. 생각보다 많지? 30년 넘게 모은 거야.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야. 예전에 살던 집. 아직 내 명의로 돼 있어. 어머니, 그럼 너희가 찾으려던 게 이거였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지?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떨림은 없었어요. 근데 너희는 못 찾았어. 왜 그런 줄 알아? 두 사람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보가 아니거든. 신협에서 30년 일했어. 돈 때문에 가족이 어떻게 변하는지 수없이 봤지. 은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세준이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정리해뒀어. 법률 자문도 받았고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재산 신탁 계약서야. 내 모든 자산이 법적으로 보호되도록 조치했어. 어머니, 너희가 내 인감을 찾아도 소용없어. 이미 다 막아놨거든.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나 가난한 노인 아니야. 너희보다 재산 많을걸? 은정이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 지금은 할 말이 더 있어. 세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세준아, 넌 내 아들이야. 사랑하지만 실망했어. 어머니, 내가 힘든 건 알아. 사업 실패한 것도 알고 빚이 많은 것도 알아. 근데 그렇다고 엄마를 이용하려고 했어? 죄송합니다. 나한테 솔직하게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어. 그럼 생각해 봤을 텐데. 세준이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근데 너희는 몰래 조사하고 내 방 뒤지고 나를 압박했어. 그게 맞는 거야? 아닙니다. 그리고 은정아. 은정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도 힘들었겠지. 남편 사업 망하고 빚에 쪼들리고. 이해해. 근데 나를 ATM으로 본 건 용서 못해. 어머니, 정말. 내가 늙었다고 다 속는 줄 알았지? 기억력 나쁜 척하고 어리숙한 척한 거 다 연기야. 은정이의 입이 벌어졌어요. 너희 대화도 다 들었어. 복도에서 부엌에서 밤에 속닥거리는 거. 벽이 얇아서 다 들려. 어머니, 내가 숨긴 건 돈이 아니야. 너희를 볼 기회였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할 기회.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확인했어. 너희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어머니, 제발. 나 이제 나갈 거야. 짐도 다 쌌어. 어디로 가시게요? 내 집으로 가. 원래 살던 집. 거기가 내 집이야. 세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혼자가 더 안전해. 너희랑 있는 것보다. 어머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어. 결정했어. 바꿀 생각 없어. 방으로 가서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가방엔 제 인생이 들어 있었지만 가벼웠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세준이와 은정이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저희 정말 반성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반성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어요. 어머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재산 나눠줄게. 그 전까진 건드리지 마. 어머니, 그리고 세준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봤습니다. 한 달 정도 살았던 곳이었어요. 이제 남일 같았습니다. 잘 있어.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후련해서였어요. 로비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가방을 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습니다. 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48년을 살았던 이 집에 다시 혼자 남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특유의 냄새였어요. 먼지와 햇볕과 오래된 나무가 섞인 냄새. 여보, 나 돌아왔어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어딘가에서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여행 가방을 거실에 내려놓았습니다.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4주일 넘게 비워뒀으니 당연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푹 꺼지는 느낌이 좋았어요. 이 소파는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산 거였습니다. 낡았지만 편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롭네.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 집에선 숨 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여기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청소를 했어요. 먼지를 닦고 방 정리를 하고 이불을 햇볕에 말렸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갔어요. 선희 씨, 오랜만이네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러게요. 잠깐 아들 집에 가 있었어요. 아들 집은 어땠어요? 글쎄요, 그냥 그랬어요.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치 한 통,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필요한 것만 샀어요. 제 것만 사니까 금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넣었어요. 텅 비었던 냉장고가 채워지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점심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두부 반모 넣고 애호박 조금 넣고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편했어요.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후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오랜만에 걷는 길이었어요. 슈퍼 앞을 지나는데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선희 씨. 돌아오셨네요. 네, 돌아왔어요. 아들 집은 어땠어요? 편하셨어요? 아니요, 전혀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며느리 집이 편할 리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잘하셨어요. 자기 집이 최고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을 들렀습니다. 국화 한 다발을 샀어요. 집에 와서 꽃병에 꽂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으니 방 안이 환해 보였어요. 여보, 꽃 사왔어요. 예쁘죠? 남편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액자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저녁엔 김영수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 씨, 무사히 나오셨군요. 네,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잘 처리하셨어요. 용기 내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혼자 지내보세요. 그리고 재산은 이미 신탁 처리돼 있으니 안전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일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엔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고 오후엔 산책을 했어요. 저녁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없었고 눈치 볼 일도 없었어요. 모든 게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세준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응?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아직이야. 시간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잘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이니까요. 제 자식이니까. 2주일쯤 지났을 때 김영수 변호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선희 씨, 혼자 사시기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편해요. 다행이네요. 재산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왔어요.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게 법적으로 잘 정리돼 있었어요. 이제 아무도 선희 씨 재산에 손댈 수 없어요. 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이건 유언장 초안이에요. 검토해 보세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 적혀 있었어요. 천천히 보시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아들에게 줄목, 손주들에게 줄목, 신협에 기부할 목.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내가 죽으면 그때 받으라고 했지. 그날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제 돈이었습니다. 죽고 나서 주는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손편지였어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세준이가 쓴 편지였어요. 어머니, 편지 씁니다. 전화로는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업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요. 은정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있는 게 가족이었습니다. 화가 나고 실망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어요. 조금씩 회복하자.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가요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여보, 이 노래 기억나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나 잘했죠? 당신 말대로 사람은 돈 앞에서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속았어요. 준비했거든요.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세준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언젠가는 다시 좋아질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겨울 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잎이 다 떨어졌지만 곧 봄이 오면 다시 돋아날 거예요. 나도 그래요. 늙었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내 인생 내가 살 거예요.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74세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늙었다고 다 속는 건 아니야. 거울 속 제 얼굴에 대고 말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가장 당당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